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하면서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립니다. 광복절의 광복은 빛광 돌아올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광명이 다시 돌아온 날이며 역사적으로는 36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국통맥 면면을 보면 모두 빛, 광명을 뜻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조선을 강제 합병한 일본은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해 황국 배달 조선의 7,000년 역사를 신화시대로 조작하고 한민족의 장구한 광명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역사서 20만 권을 불태웠습니다. 9,000년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은 오환공국이라는 삼성기 상해 기록에서 보듯 밝을 환으로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주광명의 신법을 가진 우주광명 빛의 인간이 되어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국을 계승한 6,000년 전 배달국은 밝은 땅에 세워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배달국을 계승한 4,000년 전의 조선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을 뜻합니다. 조선을 계승한 부여도 불이라는 광명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높고 큰 빛나는 나라 고구려, 밝은 땅 백제, 새로운 빛의 나라 신라 등 모두 빛의 나라라는 이름입니다. 대중국도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을 뜻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고조선을 계승한 조선도 모두 광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에서 이어지는 대한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환단고기에서는 하늘의 광명을 환, 땅의 광명을 단, 천지광명이 내재된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인간 역사에 크게 광명을 밝혀주는 백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조상이 나라 이름에 모두 광명을 담은 이유는 황국의 환한 우주광명을 체험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통치 이념과 이를 계승한 배달국의 천지광명의 도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제세이와의 실천강령을 정통으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암흑 36년을 겪었으나 광명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복절에 담긴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영토는 광복하였지만 그 역사 정신은 아직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방 후 일제 식민사관 청산에 실패하면서 일본 침략자들이 조작한 거짓 역사에 매몰되어 시원 역사와 정신문화를 잃어버린 얼빠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에 안견전 등산도 종도사님께서 완역하신 광명의 역사서 환단고기와 앞으로 오는 후천개벽의 실상을 알린 이것이 개벽이다. 그리고 후천 성경의 빛의 인간 세상을 여는 도전은 한국인과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광명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환단고기, 광명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터닝포인트인 개벽을 알려주는 이것이 개벽이다. 광명의 세상, 빛의 시대인 후천 성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인간이 빛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상제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도전은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 광, 돌아올 복, 광복. 광복절을 맞이한 지 8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한 빛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빛을 회복하여 광명의 인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머금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4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요르단은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 및 이례적인 강우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기상학자들은 당시 이 지역의 대기가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지난 2005년 비슷한 홍수가 발생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남아메리카의 칠레에선 3일 만에 5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안데스 산맥의 일부 눈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칠레에선 해당 홍수로 인해 여러 도로와 다리는 물론 수도 시설도 피해를 봤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홍수에 대해 대기에 흐르는 강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길어지고 때로는 종종 더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대기천으로 인해 전 세계 수억 명이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흐르는 강, 대기의 강이라고도 부르는 대기천은 일반적으로 열대 상공에서 비롯된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고위도 지방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위도 지역을 가로질러 고위도 지방으로 수송되는 수증기 가운데 90% 이상이 대기천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천은 평균적으로 길이 약 2,000km, 폭 500km, 깊이 약 3km 정도 크기지만 오늘날 점점 더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길이 5,000km짜리 대기천도 발견되곤 합니다. 대규모 대기천은 북미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의 15배에 달하는 유속으로 수분을 이동시킵니다. 평균적으로 대기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강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대기 중 수증기량은 최대 20%까지 증가했으며 상승하는 기온을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30일 국방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 탐색한 드론 궤적을 따라다니며 레이저를 쏴맞춰 섭씨 700도 이상의 열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적 드론을 태우는 방식인데 1회 발사 비용에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격 통제반장을 비롯한 총 3명의 요원이 발사장치 내부 제어실에 탑승해 무기를 운용합니다. 레이더와 카메라로 드론을 탐지 조준한 후 레이저를 쏘기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계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원들은 이 체계 반응 시간이 몇 초 수준이 되도록 훈련받습니다. 발사장치 위로는 카메라처럼 생긴 집속기가 달려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발사장치에서 만들어진 레이저를 쏘는 부분으로 전자광학적 외선 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표적을 쫓아 조준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지난달 시제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이 양산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중으로 군에 인도돼 대드론 무기로 운영되는데 레이저 무기가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지금은 출력이 낮아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출력을 키우면 박격포탄과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7월 31일 암살당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한 하니예는 31일 새벽 숙소에서 머무르던 중 급습을 받고 사망한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약 10개월째 이어지는 와중에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가 이란 심장부에서 살해되면서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확전 위기 속에 이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국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된 것과 관련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테러리스트 점령자가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이란은 영토를 보존하고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이의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가 이란 심장부에서 이란의 영토에서 암살되면서 5차 중동전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중동의 4차 전쟁 위기 이후에 50년 만에 중동전쟁이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지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이후 연사는 내가 맡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상제님이 도통문을 여신 31살 되시던 신축년부터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3개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이신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상은 1.1에게 어김도 없이 가을 개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정치 판도가 흘러가는 세운과 상제님의 무국대도 증산도가 흘러가는 도운으로 전개되고 구체적으로는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운공사의 1변과 2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약소국을 침탈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하였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 침략 총칼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상제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동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약소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선천의 어떠한 성자들도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울로를 오선위기 도수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맞추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다서도자 신선선자 둘러쌀 위자 바둑 기자로서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 기열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고 있는 형국의 천지대명당 혈자리입니다. 바둑은 바둑판과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백돌과 흑돌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땅을 따먹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반도를 바둑판, 그리고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네 신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 오선위기의 패권 다툼은
대전쟁으로 현실 속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씨름판 도수입니다. 오손익이 바둑판은 상제님의 말씀처럼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세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요. 세 번의 대국을 씨름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경기로서 두 남자가 청사빠와 홍사빠를 메고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전국 마을 어디에서나 장마당이 서면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렸고 씨름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천하장사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 선촌 5만 년 쌓여온 상극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손익이 형국으로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의 대국을 씨름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판은 힘이 가장 약한 애기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총각판은 총각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면서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상씨름은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끼리 씨름으로 상은 최고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이 없는 씨름, 최후의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인들끼리 대결하면서 남북 상씨름, 최후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실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손익이 바둑판과 씨름판으로 둥글어가는 세상 울로를 안경전 종조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손익이 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상씨름의 발발과 동시에 전 인류는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제님 후천 가을 성경 세계를 향한 세운공사의 첫 번째 애기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애기판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오손익이 러시아의 훈수군은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가 붙고 일본의 훈수군은 영국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 공사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패배 후 유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발칸 반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은 이상하게도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평화협정을 맺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질병이 끝낸 것입니다. 애기판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음하던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상제님께서 조화 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처음 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기낭인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애기판을 지나면서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지만 미국 등의 불참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일천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이 침노하리라. 상제님 공사 정신 그대로 총각판 오선이기로 역사의 물결이 거세게 조선을 몰아쳤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 또한 중국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기치를 걸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총각판 씨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훈수꾼으로 중국은 소련과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 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본에게 큰 기운을 몰아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륙을 하고 또한 패권을 잡기 위해 스승국인 한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배응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현대화를 도와준 미국을 자기의 패권을 위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신도의 중엄한 경고, 스승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배응망덕 만사신의 형법에 걸려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공사로 일본은 히로시마 즉 광도와 나가사키 즉 장계에 원자 폭탄 2방을 맞게 되고 전쟁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장소, 날짜까지 정확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쟁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고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판을 통해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로서 상제님의 세계 일가 통일정권 공사가 발현되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고 보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 되어 세계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상제님이 집행하신 9년 천지공사 그대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오늘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쌍시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환단고기 북콘서트 한류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을 오늘 밤 8시에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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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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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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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기금지 원의
이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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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사파